저는 인천국제공항 관제센터에서 24년째 근무하는 한서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관제의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하늘의 길을 여는 사람일 뿐입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레이더 화면 앞에 서면 심장이 뜁니다. 수백 대의 항공기가 안전하게 오가는 그 순간들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할 거라 믿었습니다. 새벽 2시 모니터 속 비행기들이 반짝이는 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비자 수수료 폭탄 발표. 화면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미국 입국이 사실상 막힌다는 내용이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산업부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죠. 텍사스의 최첨단 반도체 라인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파견된 우리 엔지니어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라인이 멈춥니다. 라인이 멈추면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고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창밖을 보니 활주로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산업은 사람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 하늘이라는 거요. 항공 슬롯, 연료, 기상정보. 하늘길이 막히면 산업도 멈춥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온 긴급 소집 문자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항공청, 산업부 합동 태스크포스 결성. 임무는 단 하나 귀환하는 엔지니어들을 골든 타임 안에 평택 공장에 투입시키는 것. 저는 재킷을 걸치며 부센터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체제로 들어갑니다. 모든 항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기상정보는 10분 단위로 확인하세요. 집으로 가는 대신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죠. 예비 조종사인 24살 아들은 제 일을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가 나라의 산업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니 아들도 긴장했을 겁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업부 국장, 항공청 실장, 그리고 평택에서 급히 올라온 박주호 엔지니어. 45의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센터장님, 라인 소음이 달라졌습니다. 72시간 안에 우리 팀을 투입하지 못하면 수율이 무너집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시간. 사흘. 그 안에 사람을 이동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었죠. 하지만 저는 항로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항로는 제가 엽니다. 박 팀장님은 현장에서 끊어주세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관제사가 산업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섞인 눈빛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늘의 길을 아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태스크포스 텍사스에서 인천까지 그리고 평택까지의 동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계산했죠. 시간, 연료, 기상 변수까지.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돌아갔습니다. 박주호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평택 라인의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파형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튀고 있었죠. 정상적인 공정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미세한 떨림이 라인 전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 소음 패턴을 보세요. 특정 시간대에만 진폭이 커집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라 환경 변수예요. 저는 그래프를 유심히 봤습니다. 엔지니어의 직관이 맞다면 이건 단순히 사람을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인 자체의 미세한 균형이 깨진 상황이었죠. 산업부 국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특별기를 띄우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엔지니어들을 데려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늦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 슬롯은 전쟁터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 측의 방해가 예상됐어요. 다음 날 오전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특별기 이륙 승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거절이었어요.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보낸 공문에는 안전상의 이유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건 압박이라는 걸요. 항로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태평양 루트, 북극 루트, 중동 경유 루트, 모든 가능성을 따져봤어요. 그때 화면에 낯선 노탐이 떴습니다. 우리가 쓰려던 주요 항로의 비행 제한 공지가 걸린 겁니다. 근거도 불명확했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을 불러 모았죠. 대체 항로를 찾습니다. 우회로를 모두 검토하세요. 연료 계산도 다시 해야 합니다. 밤새 팀원들과 항로를 재설계했습니다. 커피를 몇 잔째 마시는지 세지도 못했어요. 손가락 끝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인이 멈추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4시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죠. 괜찮아. 엄마는 길을 찾고 있어.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하늘은 넓습니다. 막힌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만들면 됐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특별기가 이륙하고 3시간 뒤 돌발 기류 경보가 떴어요. 우회 항로 상공에 예측하지 못한 제트 기류가 형성된 겁니다. 비행기는 중간 기착지에서 대기해야 했죠. 저는 관제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하늘이 예상보다 변덕스러웠을 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휴대폰을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온라인 반응 좀 봐요. 화면을 보니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허세 부리기, 관제사가 산업을 안다고? 결국 실패할 줄 알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허세가 아니야. 계산이지. 아직 시간은 우리 편이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느껴졌죠. 불안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걸까? 하늘의 길을 연다는 게 너무 거만한 생각이었던 걸까? 박주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님, 라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60시간 안에 투입하지 못하면 복구 불가능합니다. 72시간에서 60시간으로 골든 타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항로 데이터를 펼쳤죠. 문제는 슬롯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었어요. 이륙 시각, 기상창, 연료 보급 순서, 모든 변수가 맞물려 돌아가야 했죠.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항공청 실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 환적 공항 사용도 제한하겠답니다. 안전 점검 명목으로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죠.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전이라.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공역은 넓고 하늘은 한 줄이 아닙니다. 저는 지도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분산 이륙 플랜이었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다른 시간에 다른 루트로 띄우는 겁니다. 바둑처럼요. 상대가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침투하는 거죠.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상 데이터를 10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대체 공항의 정비창 가동률을 확인하세요. 우린 시간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수를 두어야 했죠. 편집박 주호에게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라인 소음 지문 데이터였어요. 파형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나타나는 초저주파 떨림. 그게 수율 하락과 정확히 겹쳐 있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님, 이 떨림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지금은 6시간 주기입니다. 하지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12시간 넘어가면 라인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데이터를 프린트했습니다. 종이 위에 빨간 펜으로 시간대를 표시했어요. 오전 6시, 정오, 오후 6시.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항공 슬롯 시간대와 묘하게 맞물려 있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상의 떨림과 하늘의 창문.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과 라인이 안정되는 시간을 맞춰야 했어요. 항로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귀환부터 이동, 투입까지의 골든 타임을 계산합니다. 6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팀원들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6시간은 터무니없이 짧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것뿐이었어요. 이륙 시각을 14분 앞당겼습니다. 환적 공항도 한 단계 바꿨죠.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소규모 공항으로요. 정비창 회전율과 기상창을 조합해 비가시 항로를 재배열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가능해요? 저는 지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같은 시각 미국과 유럽 합동 태스크포스는 3주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극자외선 후공정에서 원인 불명의 미세 크랙이 계속 발생했죠. 장비를 교체해도 매뉴얼을 뒤져봐도 소용없었어요. 독일 파트너사 임원 클라우스가 화상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치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라인은 살아나지 않죠? 당신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습니까? 저는 화면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듣는 진동과 하늘의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스는 말문이 막힌 듯 멈췄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증명은 결과로 하는 거니까요. 새벽 2시 최종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륙 시퀀스, 항로 분산, 착륙 타이밍. 모든 변수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며 팀원들을 봤습니다. 내일 새벽 3시 작전을 시작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늘이 답해줄 거라는 확극에 저를 지탱하고 있었어. 벽 3시 인천공항 활주로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첫 번째 특별기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관제탑과 교신했죠. 타워, 센터장입니다.
시퀀스 1 이륙 준비 완료 확인합니다. 센터장님, 그린라이트입니다. 바람은 서풍 3노트. 이륙 가능합니다. 첫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떴어요. 시작이었습니다. 14분 후 두 번째 기체가, 그로부터 19분 후 세 번째 기체가 차례로 이륙했죠. 분산 시퀀스. 제가 밤새 계산한 타이밍대로였습니다. 각 비행기는 서로 다른 항로로 날아갔어요. 한 대가 막히면 다른 대가 통과하는 구조였죠. 관제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레이더의 세 개의 점이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실시간 기상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예상 범위 아니었죠. 박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첫 팀이 12시간 후 도착합니다. 현장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조 시스템 재점검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절반이었죠. 하늘의 길을 열었으니 땅의 심장을 살려야 했습니다. 평택 클린룸에서는 긴급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박주호는 소음 지문 데이터를 토대로 공조 이상을 재설계했어요. 점 8도 조정.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였죠. 볼트 토크 3% 하향합니다. 라인 3번 습도는 68%로 고정하세요. 기술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작업이었지만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현장의 직관과 데이터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5시간 후 첫 번째 팀이 인천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활주로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평택까지 40분입니다. 서두르세요.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하늘로 이동하는 겁니다.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였죠. 엔지니어들이 헬기에 올라탔어요. 평택 공장 옥상. 헬기가 내려앉자마자 박주호가 달려왔습니다. 바로 투입합니다. 클린룸 안.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라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장비를 만지는 순간 소음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떨림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36시간. 부분 복귀. 60시간. 수율 92%. 72시간. 수율 98%. 모니터를 지켜보던 클라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세계가 멈춘 걸 한국이 다시 움직였군요. 저는 관제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답해준 겁니다. 길을 열면 길이 생긴다는 걸요. 다음 장으로 이어갈까요? 제시도정 이번에는 천자네로 써저 편집 3개월 후 제네바 국제포럼 무대에 섰습니다. 각국 항공청장과 산업부 장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단상 위에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긴장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한 센터장님, 왜 한국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그날 밤의 활주로가 떠올랐어요. 차갑던 새벽 공기, 이륙하는 비행기의 굉음, 떨리던 제 손. 우리는 숫자와 사람을 같이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어요. 가슴에서 나온 말이었죠. 하늘의 길을 열고 현장의 손끝이 심장을 살렸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람의 직관과 경험이 함께해야 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무릎에 힘이 빠졌죠.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두려웠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밤들. 하지만 결국 해냈다는 안도감.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회의장 밖에서 클라우스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유럽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위기는 혼자 이겨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미국 상무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비자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압박이 풀린 겁니다.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요. 다만 길을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여는 거라고요. 휴대폰에 박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센터장님 덕분에 라인이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렸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길은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키는 거지. 별이 빛났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반짝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합동 태스크포스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지만 극자외선 후공정의 미세 크랙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그들의 지친 얼굴을 봤습니다. 클라우스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온도, 습도, 압력. 하지만 라인은 여전히 죽어 있어요. 미국 측 기술 책임자 리처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비를 3차례 교체했습니다. 매뉴얼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박주호가 보낸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소음 지문 분석 결과였어요. 수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라인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진동을, 떨림을 느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처드가 미간을 찌푸렸죠. 진동이요? 그건 정량화할 수 없는 변수 아닙니까? 정량화할 수 없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는 박주호의 작업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공조 이상 재설계, 볼트 토크 미세 조정, 습도 유지. 숫자로만 보면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라인을 살렸다고요. 클라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암묵지를 데이터와 결합시켰군요. 그렇습니다. 현장의 손끝 감각과 측정 가능한 수치. 둘이 만나야 진짜 해법이 나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럽산업연합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을 공동 표준으로 만들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제안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우리 방식이 세계 표준이 된답니다. 정말입니까? 믿기지 않네요. 믿으세요. 당신의 손끝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하늘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새로운 가능성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죠. 민재가 관제실에 들어왔습니다. 조종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하늘을 날 준비가 됐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이미 날고 있어. 엄마 곁에서 함께 날아줬잖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본 아들. 이제 그도 하늘의 길을 만들어갈 사람이 될 겁니다. 제네바 포럼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 관제센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익숙한 레이더 화면, 깜빡이는 불빛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위기 대응 민관 합동 항공제조 골든타임 프로토콜. 제 이름이 주 저자로 적혀 있었어요. 손끝으로 문서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생생했죠. 박주호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평택 라인이 배경에 보였어요. 깨끗하게 돌아가는 장비들, 분주히 움직이는 기술자들. 센터장님, 오늘 수율이 99%를 넘었습니다. 신기록이에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팀장님이 해낸 겁니다. 아닙니다. 센터장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통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의 두려움, 실패의 순간들,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관제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첫 독립비행을 마치고 온 얼굴이었어요. 땀에 젖은 이마, 반짝이는 눈동자. 엄마, 해냈어요. 제 첫 비행.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가 보여준 것처럼 저도 하늘의 길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하늘을 아는 사람이 됐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길은 만드는 거야. 혼잣말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거지.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요. 하늘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어요. 24년 동안 관제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였죠.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제네바 포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단상에 선 제 모습, 떨리면서도 당당했던 그날. 저는 사진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늘은 계속 열릴 겁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길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관제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요. 창밖으로 첫 별이 떴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길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죠.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요.